성경 본문의 세계와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경 돋보기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입니다. 제가 2015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갈릴리에서 찍은 일출입니다. 자, 우리 갈릴리 호수 일출을 배경으로 오늘 성경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0인역 필사본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손에 왔는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의 역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신약 성경 필사본의 역사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쪽 70인역 필사본의 역사를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0인역 필사본 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필사본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필사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사본들을 그렇게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필사본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것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가르드의 제자 알프레드 랄프스가 1914년에 마련해 놓은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 필사본 목록집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랄프스는 이 목록집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필사본들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2004년에 괴팅엔 70인역 연구소 있었던 데틀레프 프랭켈이 그 가운데서 8세기까지 대문자 필사본들만 정리해서 다시 증보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이 70인역과 관련해서 필사본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것들 중에 간단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는데, 위에 있는 것은 332라는 것은 바티칸에서 분류해 놓은 필사본 번호입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로 14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필사본의 연대, 14세기 연대라는 것이고요. 파피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종이 필사본이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333번을 보면 11세기고 페르그라고 적혀 있는 건 페르가멘트, 양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9BL, 이것은 전체 다 합쳐서 이 필사본이 259매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3 곱하기 16, 이것은 필사본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필사본이 담고 있는 내용, 민수기부터 룻기, 토빗, 그리고 신명기 일부, 이렇게 남아있다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332도 그렇고 333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지겔 669, 224, 이것은 랄프스가 분류해 놓은 필사본의 분류 번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필사본들에 따라서는 몇 장씩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맛보기로 해 보였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필사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파피루스입니다. 재질로 봤을 때 파피루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이죠. 이 수생식물을 잘라다가 껍질을 벗겨서 물에 불렸다가 종이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파피루스는 책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두루마리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 두루마리는 아니고요. 파이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인명 목록 두루마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보기가 불편하죠.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 할 때는 다 이렇게 말았다가 폈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책 형태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필사본 하나가 70인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쾰른 파피루스 연구소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랄프스는 이 필사본을 967번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사본은 기원 후 2세기, 3세기 무렵의 필사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전체가 61매에 244쪽이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안쪽에 있었던 28매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28매가 남았는데 어떻게 61매인 것을 알았을까? 이것은 이 필사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특징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사본은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조금 직사각형의 필사본 파피루스를 여러 장 겹칩니다. 겹친 다음에 이것을 반으로 접는 형태입니다. 안으로 반으로 접어서 바깥쪽부터 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전체가 몇 장인지를 알 수 있었던 비밀은 쪽수를 위에다가 적어 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가운데 쪽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몇 장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필사본은 여러모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필사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크게 보면 이 다니엘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아주 아름다운 대문자, 그리스어 대문자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양피지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필사본은 가죽 두루마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마름질을 거치지 않고 말려서 그 위에다 필사했던 형태죠. 그리고 두루마리가 거의 남아 있는데 좀 전에 보았던 파피루스 초기 책 형태가 여러분이 아시는 버가모, 페르가몬에 가면서 양피지 코덱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형태로 틀에 고정시켜서 느립니다. 잡아당겨서 느려서 얇게 만들죠. 얇게 만들어서 책 형태로 만든 것을 코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세기, 기원 후 2세기 무렵부터는 양피지에 기록된 코덱스 형태가 필사본의 주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그 가장 70인역에서는 유명한 것이 바티칸 사본이죠. 코덱스 바티카누스. 코덱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바티카누스고요. 관로 안에 있는 것은 바티칸 그 박물관에서 분류하는 분류 기호입니다. 그리고 4세기 필사본이고요. 768매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에 이 영인본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성서공회 성사학 도서관에 가보시면 이것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을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책이 시작될 때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3단 또는 2단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사본도 아름다운 대문자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난회의 본문과 관련된 주석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8세기 무렵에는 필기에 훨씬 더 좀 이어서 쓰기 편한 형태로 아랍어의 영향을 받아서 소문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인역도 8세기 이후 필사본들에는 소문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양피지에 쓰인 소문자들은 거의 12세기 무렵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가지고 있는 필사본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양피지에 기록된 필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형태죠. 지금 모스크바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10세기 무렵에 양피지 소문자 필사본입니다. 랄프스는 127번이라고 분류를 했고 440매로 굉장히 두꺼운 형태의 양피지 필사본입니다. 이 소문자는 보시면 소문자 필사본들을 제가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필사자들마다 필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피지의 소문자가 기록되던 그 무렵에 사라센 제국을 통해서 종이, 제지술이 유럽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이에 필사본을 기록하는 전통이 생깁니다. 종이는 양피지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널리 보급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필사본, 소문자 필사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역시 로마 바티칸에 소장되어 있는 330번 필사본이고 랄프스는 108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3세기 필사본이고 511mm 두껍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레위기가 시작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책이 시작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 장식 글자로 크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사본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 필사자는 굉장히 또박또박 글씨를 잘 써서 사실은 저같이 필사본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읽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필사본은 글자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필사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필사본은 또 특징이 난외주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아랍어도 남아 있고요. 아랍어를 쓰는 독자가 남겨놓은 난외주고, 그 위에도 난외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헥사플라가 대부분 19세기 무렵까지는 이런 중세 필사본들의 난외주를 통해서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난외주에는 중요한 본문 증거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본문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난외주를 눈여겨보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0인역과 관련한 필사본의 역사를 잠시 훑어봤는데, 우리는 성경을 쓸 때만 성령의 역사하심, 조명하심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필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해주셨습니다. 필사본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